불구대천의 원수 이진숙이 입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2일날 과방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이진숙 불출석 사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어요. 그러다 또 우참 실패한 의원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화면 보듯이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멀쩡하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불출 사유가 무엇입니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진단서를 보게 됐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위원장의 상태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이나 야당 위원장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의사가 내리는 거예요. 대통령 임명장을 받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아픔을 무릅쓰고 아픔을 무릅썼대 저게. 얼마나 좋겠어요. 서울병원에서 빠질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문하나가 제기했던 저 부츠 신었어 저거 한여름에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제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허리 아픈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자세냐 어디 봐서 그 사람이 입원할 만큼 허리 상태가 심각하냐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현대인들이 요통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급성 요통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저희가 급성 요통이 저도 급성 요통을 자주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와도 입원을 하라고 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물리치료 받아도 급성 요통 같은 경우는 금방 해요. 그런데 입원을 할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힐을 신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허리병 환자는 워낙 많으니까 병원 자체에서 입원을 안 시켜줘요. 허리 수술을 디스크하러 들어와도 수술 전 하루 전에 입원해서 한 이틀, 3일 경과보고 내보낸다고. 근데 이 아줌마는 들어가고 아예 장기로 들어 넣었어요. 왜냐면 야당에서 지금 출석 요구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그 9일 날에 방송문화진흥법 이사 선임 관련한 게 지네들끼리 땅땅땅 쳐서 둘이서 순식간에 2시간 만에 뭐 80명에서 22명인가요? 이걸 출연한 KBS, MBC 그 이사 선임에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하겠다고 부르겠는데 그걸 안 나가기 위해서 지금 장기 입원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아프면 수술을 시키든가 그러면 이제 수술해야 될 정도인데 진짜? 아니 입원을 할 정도면 웬만큼의 디스크 바로 터져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마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안 시켜준다고. 그렇게 아프면 우리 허리벨트를 내가 선물을 할까? 효과 없다 그러겠지? 주지 마요, 그럼. 아, 그걸 왜 줘요? 나 왜? 아니 어떻게든 고쳐갖고 청문회 보내려고. 아무튼 국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직무 상태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네, 직무 정지가 됐죠. 그래서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직무 정지된 이례적인 사례까지 남겼는데요. 그래서 방통위가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되는데 이미 이진숙은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사람을 꽂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도. 직무정지가 한 명 있기 때문에 다른 여당 측 인사나 이런 사람들을 한 명은 더 꽂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의장이 직무대행 상태로 있기 때문에 회의가 안 열리도록 유지가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사퇴를 안 시키고 대법원에 가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받아보겠다는 거는 일단은 시간 끌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해놓을 건 다 해놨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따로 할 게 없는 거야. 이 이사들 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근데 만약 이진숙이 그만두게 되면 또 새 사람을 뽑아서 거기다 임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청문회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진숙이 이번에 털어버린 어떤 이번 정권의 민낯, 인재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놈이 오더라도 또 털릴 게 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방통위를 운영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각오로 그냥 네가 버텨라고 가고 있는 상황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오물풍선과 비교하는 발언을 내놨어요.
네,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야당이 이진숙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게 갖다 댈 비유가 비슷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 가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쉽게 말해서 탄핵을 저지할 능력도 없고 오물풍선을 방지할 능력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처맞게 돼 있는 상황인 거는 똑같은 거야. 즉 니들이 무능하다라는 거를 자백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비슷할 수도 있죠. 저는 역시 이 정권은 오로지 빨갱이 프레임밖에 못 씌우는구나. 언제적 이야기로 지금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얘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야 무조건 우리한테 반대하면 니들은 빨갱이고 니들은 친북이고 종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 씌우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씌우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거지. 탄핵이 기각을 먹었을 때 반대로 역풍을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겠다 뭐 이런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보수 진보의 비중이 보수가 더 많아졌어요. 훨씬 더 많아졌다. 여기에 이제 보수 자신감을 갖고 6, 있는 것 같거든요. 진보 3. 과연 가능할지 안에 숫자 점검 한번 해볼게요. 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에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배경에는 보수화된 헌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헌재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수 6대, 진보 3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석 소장을 비롯해서 정형식, 이영진, 김형두, 정정미, 이은혜 재판관이 주 보수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진보로 분류됩니다. 특히 이종석 소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또 지난번에도 이제 이상민이도 살려줬고요. 그리고 검사 탄핵에 있어서도 이걸 한번 살려준 예가 있죠. 근데 이번에 이진숙도 살려둘까요? 살려줄까요? 이것은 굉장히 미묘하고 어려운 권력 싸움의 한 파벌입니다. 왜냐면 이상민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꼭 살려내야 되고 압박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검사들도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이 대법원 판사들한테 협박이나 캐비넷을 꺼낼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진숙이 그만큼 생존의 가치, 반드시 이 자리에 살려놔야 된다거나 또는 어떠한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오명을 뒤집어 써가면서 세 번째 기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인물 팩이 되느냐는 거죠. 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올 거거든요, 탄핵은. 지금 검사 탄핵 4명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김문수도 올라오면 바로 탄핵 대상이 될 겁니다. 뭐 원희룡은 어차피 국회 비준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총리 못 돼서 소용없겠지만 기존에 올라와 있는 내각 안에서도 지금 앞으로 탄핵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헌재가 이거를 전부 다 지네들이 판단해서 법리적 이유 내지는 뭐 업무에 대한 연관성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계속 기각을 시킨다고 치면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이 사법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틀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런 무리함을 감안하고라도 살릴 수 있을 정도 되는 이상민이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진숙은 절대 살려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윤석열 입장에서 소모품이거든요. 이제 끝났어. 데리고 있어봐야 법 하나 많이 쓰지 더 이상 뭐 시킬 게 없단 말이에요. 이진숙을 가지고. 따라서 지금 있는 이진숙이 버티기를 하더라도 저는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얘가 탄핵 인용되는 기간까지는 이 방통위는 상당 기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멈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얘들이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탄을 쳐야 되는 최종의 방탄 대상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윤석열 탄핵입니다. 윤석열도 어차피 여기서 탄핵소추에 관한 것들을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카드를 한번 제대로 쓰기 위해서 지금 함부로 이
자잘한 것들을 다 살려주는 특혜를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욕을 먹을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뭔가 공정하고 얘네들이 뭔가 시스템이 있는 척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거야. 6명, 5명이면 인용될 수 있거든. 이렇게 되다 보니 윤석열이 이 현재 6대3을 8대1로 막 바꿔버리려는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분들이 이제 보수로 분류가 되고 이 밑에 있는 세 분이 진보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거의 내년 4월 이전에 다 퇴임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 세 분이 다 내년 4월이면 이제 없어요. 그래서 보수 8대 진보 1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이 됩니다. 추천 인사들이 보수 진영 쪽으로 합류가 될 것이다. 일반론에 의한 예설인데요. 중요한 건 이런 이 대법관들 자체도 사실 이게 명예직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좋은 자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탄핵이 되고 탄핵을 안 시켜주고 이 정권이 끝나고 본인도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쯤 돼서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해봐. 이 다음 정권이 윤석열에 대한 이게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든 어떻게든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바뀐 야당이 들어왔을 때 본인들이 내렸던 판결에 대한 그 영향을 다시 안 받겠느냐는 거지. 그 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탄핵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 거냐.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가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야. 대법관이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지금 있는 사법부에 대한 어떤 신뢰 기조 자체가 무너지고, 그러면 검사만 죽는 게 아니라 판사도 같이 죽는 거거든. 그런 입장에서 판사들은 앞으로 정권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뭔가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겠다는 압박감을 계속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결론은 국민이 일어나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탄핵 때 헌법재판소에 200만 명 가까운 촛불들이 모였듯이 그와 같은 압박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그러면 니네들 평생 직장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꾸준하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